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을 쓰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호박의 효능,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에 있습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기 때문에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 단호박으로 예방해 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 드시잖아요.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게 되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 됩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보고 계시지 않나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또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 파는 거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호박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국, 그리고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데요.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단호박을 드실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호박씨에는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할 때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박 섭취할 때 유의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을 섭취할 때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굽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입니다.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내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이한 향과 알싸한 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단맛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 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방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파를 올려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 주시고요. 간장을 반 컵 넣어 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 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 등을 억제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줘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대파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 대파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무를 말려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리고 해독 작용도 뛰어나고 혈당을 조절해 줘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도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어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파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 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4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 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 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 주세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 잘 섞어 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 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 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에서 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 효능, 그리고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세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온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거죠.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 드신다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중 두 번째는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당 성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믹스커피에 설탕이 5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유 200ml 한 잔에 칼로리가 135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에도 칼로리가 45kcal,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고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본다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봐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거죠.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5잔, 6잔씩 이렇게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믹스커피 하루 한 잔 정도는 건강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까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신다면 2잔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 경우에는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아무리 적당량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요. 혈당에 문제가 없으신 건강하신 분들도 이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중 3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살펴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건강매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까지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 이 카페인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그리고 사망률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이 밝혀진 연구도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커피 효능 2번째는 기억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능력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에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하루 6잔의 커피를 주입을 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2종류를 같이 실험을 했는데 거의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 말고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커피를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효능 3번째는 혈당 조절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과 혈당에 관계된 많은 실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험들이 음료수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적절한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줘서 운동 효과를 증진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기관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하게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커피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적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 되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까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은 또한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을 띠는 강황 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입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게 되고 암세포 발생하고 증식되는 것을 낮춰주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넣으면 좋은데요.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이 각 기업마다 커큐민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게 되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고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진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들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드시게 되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고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와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자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믹스 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드시고 계신 양배추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오히려 잘못 드시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 U는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요.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립니다. U는 궤양,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가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그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에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는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3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에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에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에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의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에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 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들이라면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드실 때 150g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소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직효약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보며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40일 정도 된 양배추는 약 모종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60일 정도 된 양배추는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닙니다.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는 생각보다 많이 크게 되는데요.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100일 정도 된 것은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120일 정도 된 양배추의 가운데 모양을 보면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그것을 결구라고 합니다.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그 결구를 양배추의 잎이 겹겹이 싸고 있는데요. 농약을 아무리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되는 것이죠.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